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지주회사 제도와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제도는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전면 금지되었었는데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되었고, 동시에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출자 규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100% 출자를 하고 손자회사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지주회사, 자회사 2층 구조의 출자 규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지주회사 전환과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 2층 구조의 출자 구조가 3층 구조로 완화되게 됩니다. 이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한국 재벌들이 세습과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주회사 규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금산분리를 허물 수 있는 기업형 벤처 캐피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형 벤처 캐피털은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서 만드는 벤처 캐피털이라는 점에서 일반 벤처 캐피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자기 회사 내에서 R&D와 같은 연구개발을 수행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조직 안에서 R&D 수행이 기존의 사고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아예 독립된 R&D 부처나 독립된 사내 벤처 같은 조직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내 벤처 역시 조직 안에 크게 봐서는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 때문에 기업형 벤처 캐피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구글 벤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벤처 같은 경우에 100% 자기 자본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업형 벤처 캐피털, 코퍼레이션 벤처 캐피털, 이른바 CVC라고 하는 CVC와 일상적인 VC의 차이점이 바로 CVC는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 벤처들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VC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의 전략적인 사업 범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투자의 내용이 자기들의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을 섞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CVC 도입을 위해서 정부가 사실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내유보금을 활용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기업 합병, exit by M&A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VC 도입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허물기 위한 작은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응해서 정부는 몇 가지 보완적인 규제를 법에 담았습니다. 먼저 CVC는 일반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와 금융계열사는 CVC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CVC는 부채 비율이 200%로 제한을 받고 해외 투자 규모도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을 받습니다. 나아가 CVC 펀드를 조성하면 외부 자금은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상당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CVC의 본래 의도를 생각한다면 사실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본을 가지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공정거래법에 이미 벤처 지주회사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있었고,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벤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 단계를 4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 투자의 제한도 대폭
완화해 줬습니다. 사실 많은 CBC의 경우들 해외 사례를 보면 지분 투자를 보통 15%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 지주회사의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한 15% 내지 20% 정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CBC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계가 CBC 도입을 강력하게 원했던 것은 사실 CBC의 역할보다는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금산분리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서 출자 규제 자체도 무력화시키는 첫 시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았던 것입니다. 현행 입법에 있는 것처럼 지주회사 100%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역시 CBC가 조성한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CBC는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펀드에 출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CBS에 출자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자 단계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외부 자본을 펀드의 40%까지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은 CBC가 일종의 금융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BC는 자기 자본으로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VC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CBC를 허용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2023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CBC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상당수의 CBC가 지주회사 밑에 생겼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개사가 운영 중인데 일반 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 CBC가 12개 운영 중이다. 그리고 이 중에 8개가 신규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 집단 소속은 12개 중에서 7개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대기업 집단 소속 7개 중에 4개는 사실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존재했던 CBC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신규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에 지주회사 소속 CBC가 약 2,118억 원 정도를 벤처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라든지 해외 투자 제한 등이 그다지 큰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2,100억 정도의 투자액은 사실 2020년 당시 CB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한국 CBC들의 투자와 비교해 볼 때는 그다지 큰 수치는 아닙니다. 2020년 투자 합계를 보면 CBC 투자 학교가 거의 4조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욱 큰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 당시 이미 15개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약 17개의 CBC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지주회사, 즉 지주회사 체제의 대규모 기업 집단 28개 중에서 CBC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롯데, CJ, 코롱, IMM 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서 4개 정도가 이미 있었고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재벌들 34개 중에서 CBC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집단 수는 9개에 이르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BC 보유라든지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는 비지주회사 체제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CBC 비율이나 일반 지주회사의 사실상 CBC 보유 비율이 2020년 현재 보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지주회사 체제에서 CBC 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CBC를 못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비지주회사 체제 우리 재벌들의 CBC들의 투자 행태들을 볼 때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고 국내 벤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CBC가 삼성 CB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벤처투자는 1999년에 삼성벤처투자라는 CBC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삼성벤처투자의 국내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액의 3%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구글 어스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을 미국 벤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CBC를 활용하고 있고 가장 국내에서 큰 삼성 벤처 투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CBC를 통해서 국내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공정위도 이들 그룹, 즉 롯데나 SK의 CBC 보유가 불법에서 합법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규제가 풀린다고 CBC가 더 생기거나 투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CBC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CB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대기업 집단에서 생긴 CBC는 3개에 불과하고 그 모든 CBC들을 합치더라도 투자액이 2,100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이처럼 CBC나 벤처 투자가 부진한 것일까요? 사실 CBC의 국내 벤처에 대한 투자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외국계 벤처 캐피탈 VC의 한국에 대한 투자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외국계 VC의 국내 총투자 비율은 불과 8.4%에 불과합니다. 또 대부분의 한국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들은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결성된 이른바 투자조합들이 한국 벤처 투자의 7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 CBC의 한국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처럼 저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중간재 산업이 전속적 하청 구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진입이 어렵고 또 하청 구조 안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거나 혁신할 유인들이 없어진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현실은 OECD Economic Survey Korea 2018년에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ppears to stifle entrepreneurship and firm creation. 즉, 경제력 집중이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막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회가 있으면은 투자는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할 만한 적당한 것들이 있다면 VC가 하든 CBC가 하든 어떻게든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 이른바 B2B 산업에서는 그럴 만한 기회와 그럴 만한 기업들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리한 지주회사의 CBC 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결국은 금산분리를 허무는 전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 우려는 사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CBC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발효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이미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자는 등 CBC 도입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빌미로 지주회사 체제의 금산분리를 허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CBC를 도입했을 때 이 CBC 형태를 창투사 형태로 둘 수도 있고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즉 신기사 형태로 둘 수 있었는데 대부분 신기사 형태를 취했습니다. 신기사는 산업분리에 따르면 금융업에 해당합니다. 창투사는 금융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제약 때문에 사실상 신기사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창투사가 아닌 신기사를 채택했다는 것은 향후에 도입 당시에 있었던 규제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이미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금산분리가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앞 영상에서 제가 소상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산분리를 하는 이유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본질적인 성격 차이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은 위험을 부담하고 감수하고 그리고 이윤을 내려고 하는 모험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금융자본은 그러한 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본질적인 성격과 특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동일한 한 주체가 통제하게 되면은 금융자본의 역할이 위축되고 산업자본의 이익이 더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위험을 수용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때 이것이 잘못된 너무나 큰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금융자본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산업자본의 위험 부담이 실패로 끌어나서 금산분리가 안 된 경우에 만약에 금융자본의 도산으로 간다면 많은 경우에 국가가 그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구제금융을 하게 됩니다. 즉,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서 투자를 했을 때 성과는 오로지 사업가, 산업자본들이 가져가지만 실패했을 때 금산분리가 안 된 경우에 금융기관의 부실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서 메꿔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금융과 산업자본의 상호 견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재벌들이 있고, 이 재벌들 총수 일가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키고 사익 편취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산분리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2013년쯤에 동양증권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그룹의 부실을 동양증권을 통해서 CP라든지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메꾸다가 결국은 동양그룹 전체가 부실화되고 동양증권을 통해서 CP나 회사채를 매입했던 수많은 약 4만 1천 명의 일반인들이 1조 6천억의 손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정을 통해서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세금이 투입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금산분리가 마치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융규제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른바 은산분리는 다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소유 또는 영업에서 분리를 시키는 은산분리는 대부분 채택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과 산업자본 사이에 이른바 금산분리 문제는 나라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경제력 집중이 매우 우려되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금산분리가 상당한 정도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 지주회사법을 통해서 1956년 이후에 은산분리가 확립되어 있었고,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드 프랭클린 법을 통해서 은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Systemically 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e, CFI라는 이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 사전 규제를 통해서 금산분리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메카더 군정이 재벌 해체를 하고 재벌이 다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 독금법, 독점금지법에 금산분리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11조의 그 조항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많은 규제 완화를 거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002년에 사업 지배력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업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의 제2유형이 바로 금산분리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2013년에 반경제력 집중법을 통해서 금산분리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완전한 금산분리가 아닌 큰 금융기관과 큰 산업자본들에 대한 소유 분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큰 자본과 큰 실물회사와 큰 금융회사의 소유 분리를 위한 금산분리를 도입하고, 무한적으로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들, 실물회사 간의 관계는 사실 사전적인 건전성 규제로 물론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의결권 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IMF가 오랫동안 한국에 금산복합 재벌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했고, 마침내 이것이 2020년에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융그룹 감독법은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자율 규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각하고 또 다른 보완적인 입법이 불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CBC 도입을 근거로 해서 금산분리를 전면적으로 허무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의 효과, 역량 이런 것들에 앞서서 금산분리를 허물려는, 그리고 나아가서 은산분리를 허물려는 한국 재벌들의 이익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벌들이 사실 수출 주도형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내수산업인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산업의 후진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